15살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침대에 누운 소녀는 그렇게 20년 동안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를 위해 삶을 희생했고 부모는 늙고 병들어 눈을 감을 때까지 딸을 간호했죠. 하지만 어느 날 죽은 듯 누워있던 그녀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어린 조카가 목격하면서 모든 전말이 드러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구이잉은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제일 놀란 사람은 그녀의 부모였죠. 즉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부모는 의사가 신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자 오히려 의사의 판단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딸이 고통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눈물은 거짓이라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구이잉은 침대 위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식사, 세면, 배변, 모든 일상이 침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부모가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이후에는 큰언니 우구이린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8년 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우구이린은 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계속 보살피기로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벅찬 상황 속에서 누워만 있는 동생까지 책임지게 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지 2년쯤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구이린은 동생의 방 안에서 기묘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착각했을 것이라 여겼지만 며칠 후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았다고 느꼈고 그녀는 곧장 동생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동생만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죠.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양누이핑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며 현실적인 설명을 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집안에 숨어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어떠한 이상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고 부부는 결국 안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구이린의 딸이 울면서 외친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날 우구이린의 딸은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작은 이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었기에 우구이린 역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도 지나지 않아 딸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뛰쳐나왔는데요. 자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늘 누워있던 작은 이모가 방 안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우구이린의 머릿속은 멍해졌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구이잉은 20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지냈고 단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구이린은 조심스레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고 우구이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에서 방금 깨어났다는 듯한 얼굴이었고 누군가 방에 다녀갔는지도 모른다는 태도였습니다. 딸의 말이 착각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이의 반응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이모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집안에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우구이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생은 수년간 스스로 뒤척이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대소변은 물론 세수조차 혼자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방을 걷고 있었다는 말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 가능성을 부정해보려 했지만 딸의 두려운 눈빛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는 절대 잊지 못할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밭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도구 하나를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우구이린은 서둘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동생이 지금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았고 누가 부축하는 모습도 없었으며 그저 산책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구이린은 겁에 질린 채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구이잉이 마당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급히 동생을 방 안으로 옮겼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마당에 나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예 기억 자체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녀가 갑자기 틴진 지역 특유의 억양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먼 곳으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말을 익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언가가 씌인 것이 아니냐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양누이핑은 그 어떤 미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보았던 검은 그림자의 기억과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우구이잉이 늘 잠들어 있는 침대 맞은편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모니터 앞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주시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구이잉은 평소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고 숨소리조차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새벽에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 모두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모니터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였고 카메라에는 바람에 움직이는 커튼 너머 희미한 고양이 한 마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가버렸고 그 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끝났습니다. 부부는 긴장과 허탈함 속에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카메라는 마침내 진짜 그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있던 우구이잉이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걷기 시작했고 가벼운 동작으로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서 땅콩을 꺼내 먹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은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고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우구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장 방으로 들어가 동생을 마주했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동생에게 지금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며 사실 여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구이잉은 끝까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일어난 기억도 없고 서랍을 연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 한구석 그녀의 이불 안에서는 영상 속에서 꺼낸 그대로의 땅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구이잉의 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20년 동안 가족을 속여온 것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우구이리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우구이린 딸의 목격담, 그리고 이불 속 땅콩이라는 물증 앞에서 모두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구이잉은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의사들은 그녀의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지의 근육 상태도 정상이었고 근위축이나 마비의 흔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20년 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긴 심리적 의존이 스스로를 병든 사람이라 믿게 만든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거짓말에 스스로 빠져들어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우구이잉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은 정말로 몸이 아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그 단서는 오래전 큰언니 우구이린이 기억하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우구이잉은 8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6명의 언니들과 1명의 오빠가 있었고 모든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부모는 막내딸을 특별히 아꼈고 어린 우구이잉은 사소한 불편이나 눈물만 흘려도 누군가가 대신 집안일을 맡곤 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귀한 집딸처럼 자랐던 것입니다. 어느덧 15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막내 우구이잉은 점점 더 집안일을 피했고 언니들과 오빠는 그런 그녀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막내의 태도를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날이 선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갈등은 곧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오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구이잉의 뺨을 2차례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손찌검을 당한 적 없던 그녀에게 그 일은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내 스스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빠는 당황했고 가족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도된 복수였는지 감정에 휘말린 충동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구이잉은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죠. 언니와 오빠들은 처음엔 불만을 가졌지만 점차 죄책감과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빠는 자신이 때렸던 일을 평생 후회했고 그 일로 인해 여동생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의 딱이 2대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딸이 갑자기 병든 것이 가슴 아픈 불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가족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구이잉의 태도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며 지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누워있는 삶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면 바로 들어주었고 책임은 없고 간섭도 적은 일상이 계속되자 움직이지 않는 삶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스스로를 진짜 환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마음속에서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일어나면 모든 걸 들키게 된다. 그런 두려움과 편안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우구이잉은 철저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언니들과 오빠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돌봄의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언제 집을 지키고 누가 언제 병원에 데려가는지를 조율하며 긴 세월을 함께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시간 동안 우구이잉은 단 한 번도 죄책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고 믿었고 때로는 아픈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그녀의 인식 속에서는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우구이린 부부는 충격을 넘어서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간병, 희생,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은 20년이 하나의 거짓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양누이핑은 아내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딸아이에게도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더는 이런 삶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음 방학 전까지 동생을 다른 형제에게 보내지 않으면 더는 이 집에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구이리는 갈등 끝에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거짓이 의심되기 시작한 이후 어느 누구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손사래를 쳤고 그녀가 정말 환자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돌볼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가 처음 병을 가장했던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이 이제는 본인의 정체성처럼 굳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최근에 갑자기 틴진 방언을 사용한 일도 단순한 모방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나 주변 환경에서 들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며 그마저도 자신의 진실된 언어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신체적 질환이 아니라 복합적인 심리 기제에서 비롯된 현상이었습니다. 우구이잉은 이제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환자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다시 침대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건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2발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기만과 무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신체 치료와 함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구이잉이 스스로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치료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며칠간 우구이잉은 치료를 거부했고 의료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걸으려 하면 어지럽고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강한 약물이나 물리치료 대신 작은 동기부여와 반복적인 행동 훈련을 통해 그녀의 정상성을 되찾아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부축 없이 상체를 일으키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료진은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며 우구이잉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람과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워만 있던 동생이 처음으로 상체를 스스로 들어 올렸을 때 우구이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장면은 분노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을 잠시 멈추게 만들 만큼 강렬하고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우구이잉은 의료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두 발을 바닥에 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매우 느렸고 불안정했지만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부터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던 발이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매일 조금씩 걷기를 반복하라고 권유했고 걷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되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우구이잉의 걸음은 비틀거렸고 자주 멈췄지만 정지해 있던 시간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구이잉은 점점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자신의 과거가 이제 와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무조건적인 돌봄이 우구이잉에게는 너무도 편안한 현실이 되었고 그 안에 안주하며 거짓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선택은 단 한순간의 고집이었지만 그 고집이 인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청춘의 시간,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어야 할 시기를 그녀는 침대 위에서 흘려보낸 것입니다. 부모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형제 자매들은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던 우구이잉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서서히 회복되며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마음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구이잉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자신의 이기심이 부모의 인생을 지우고 언니들의 청춘을 갉아먹고 조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남겼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무엇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걷게 된 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늦은 현실의 복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점차 보행 훈련을 줄이고 그녀에게 사회 적응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보조를 받으면 외출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용서도 아니고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더 이상 책임이라는 이름을 씌우지 않겠다는 조용한 합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된 착각과 방임, 그리고 사랑이라는 명목의 맹신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우구이잉은 분명 처음부터 치밀한 사기를 계획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마음에 감정적으로 던진 선택을 철회하지 못한 채 그 안에 갇혀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가족 전체의 삶을 붙잡고 있었고 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이 반복되면 그 거짓이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우구이잉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마비 상태라는 믿음에 사로잡혔고 심리적 확신은 그녀를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환경이 결합한 복합적인 자기기만의 결과였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보호, 형제들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되었고
결국 아무도 이 현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구이잉이라는 이름은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고처럼 회자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방관자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통해 걷게 되었지만 그 회복은 신체적인 것이었을 뿐 가족과의 관계, 잃어버린 시간, 삶 전체의 균열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는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삶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